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민사특별법입니다. 민사특별법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문 같은 거 보면 도대체 이거를 왜 중개사 시험에서 냈을까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도 꽤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기본만 대비합니다. 우리는 총 합쳐서 6문제가 나오는데 한 3문제만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0년 동안 기출되었던 지문들, 그 지문들 중에서 10년 동안 우리 기출법에 나온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 지문들 중에서 2번 이상 나온 지문들, 요거 위주로만 정리하고 가자. 딱 한 번 나온 거, 물론 그 딱 한 번 나온 것 중에서도 또 나올 만한 게 있긴 있어. 그런 건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될 건데, 딱 한 번 나왔고 이거 엿먹으라고 낸 지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10년간 기출됐던 지문들 중에서 2번 이상 기출됐던 지문들만 쫙 정리해가지고 시험장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 3문제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비합니다. 민사특별법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하지 마세요. 또 중개사법에서도 중개실무에서도 일부 나오니까 그거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나오는 거 위주만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빡세게 공부할 생각하지 말자. 다만 요 1절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조문을 먼저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고요. 상가건물은 주택임대차와 좀 다른 거, 그것만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 1절에 있는 주임법, 상위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들을 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객체가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은 이제 실질 용도,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의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 아니면 주거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둬서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상가건물은 영업용 상가건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의 특례를 정해서 국민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있죠. 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아파트 방 한 칸, 주택 방 한 칸을 임차했다, 그것도 적용이 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거용 건물이라면 그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나머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주임법은 적용이 되겠죠. 자, 주임법, 상임법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대항력,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보증이죠.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말하는데, 물론 이 제3자는 주택 양수인, 주택의 신소유자를 말하겠죠. 자, 주택임대차는 그 임차권 등기, 우리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죠.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았다는 열세를 받았다, 점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다음날 영시죠. 다만 주민등록은 이제 공무원이 주민등록 주소지로 옮겨줄 것이고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니까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전입신고 한 때란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를 말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서가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거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보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항하고 3항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국민은 외국인도 포함을 시킵니다, 우리 판례가. 그 다음에 주거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법인은 주거생활에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외가 2개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공사 같은 지방공사가 있죠. 그 공사가 주택을 빌려가지고 무주택 서민을 입주자로 선정을 해서 그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그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요 법인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입주자가 대항력을 갖는 게 아니라 법인, 그렇죠? 갑수주택을 법인이 빌려가지고 입주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주자는 전차인이고요. 법인이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가 인도민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입주자가 아니라 요 임차인인 법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항력이 법인 인정된다고 분명히 못을 갖고 있죠. 대항력 인정되는 법인 이렇게. 또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보면 본법에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쫙 정해놨습니다. 그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 소속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그 다음에 직원을 선정해서 그 직원이 인도민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역시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 대항력의 의미는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소유자는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아예 승계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도 양수인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 목적부터 대항력까지 오죠. 이 정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할 때도 꼭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조문들입니다. 자, 3조 보증금 회수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나중에 임대차 기한이 끝나면 주택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겠죠. 이때 주택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생관계입니다. 첫 번째.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럼 임차인은 그 주택을 강제경매로서 경매대가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강제경매를 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강제경매를 정당화하는 원인. 자, 이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판결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요.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자라면 이런 게 필요 없죠. 바로 임의경매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임차인은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될 때, 이때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개시요건이라고 되죠. 이 집행개시요건이 뭐냐면 강제경매 신청 요건입니다. 근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동시행관계에 있는 자는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민사집행법 41조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뭐라 했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주택 반환이 동시행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을 강제 집행, 즉 경매를 신청하려면 반대 의무인 주택 명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임법에서 특별 규정을 둬서 그런 민사집행법 규정을 무시하고 주택을 명도할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2항은 대항력권 과 인동이 주민등록이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은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의 환가대금, 즉 경매 공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우선변제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변제권 요건이 대항력권 확정일자죠. 그 다음에 7항은요, 임차인이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 팔 수 있어요. 이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산 사람이 개인이라면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지 못합니다. 그냥 보증금 반환 채권만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했었잖아요. 금융기관.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기관이 양수했다면 그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우선 변제권 승계 못하는데 금융기관은 승계한다.
이때 그 금융기관은 구함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당연한 거죠. 지멋대로 계약 해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과 우선변제권까지 승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 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그대로 유지시킨 채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임대차가 끝난 후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 안 돼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자, 그럴 때 임차인은 어디다가 주택 소재지 관할,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고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법원이 이걸 기각하게 되면요, 뭐 상급법원에 당연히 항고할 수 있을 겁니다. 법원이 그걸 인용받아줘서요, 법원이 이제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그게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이에요. 그런데 등기가 되겠죠.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당연히 취득할 것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6항.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에 대해서 그 후에 이제 임차인은 이사를 갔겠죠. 거기에 새로 임차한 임차인이 설령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좀 전에 봤던 3조 2의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변제권 8조의 우선변제권이라고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비용, 뭐 송달료라든가 이런 거,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있었죠. 그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팔아먹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하지 아니한 채 이사가 멀으면 이 금융기관은 우선변제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등기라고 있는데 민법 621조에는 임차권 등기가 있죠. 그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가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이 경매가 되면요, 일단 임차권은 소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그 다음에 원자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란 누굴 말하냐? 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이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같은 권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1순위다 이런 뜻이에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1순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1순위 임차인은 경매가 되면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아 나갈 수도 있고요.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그럼 보증금 못 받았겠죠. 법원으로부터. 또는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지만 다 못 받은 경우. 그럼 보증금이 일부 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모두 변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니까. 일부만 변제가 됐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3조 6에 보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그 확정일자와 관련된 확정일자 부를 작성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주택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아직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기존 주택에 있는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항을 좀 주시하세요. 기존에 이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주택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또 중요한 게 나왔죠. 주택 임대차 기간. 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근데 1년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으로 보지만, 단, 임차인만은, 임대는데요, 임차인만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즉, 1년이 유효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항은 임대차 존속기간 의제라고 해서 임대차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6조 갱신이죠. 갱신 중에서 1항이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임차인이 2달 전까지 나가겠다는 통지 따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묵시갱신이 되고요. 요건이고요. 효과는 첫째,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단, 임차인이 이익이상차임을 원치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6조와 6조 2 묶어가지고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제한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가 있죠. 법정갱신과는 다른 제도죠. 법정갱신과는 별개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전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거 말하는 거죠.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하죠.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죠. 그죠? 자, 여기서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9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은 8개고요. 조인법은 9개입니다. 그 중에 주목할 게 1호하고 8호입니다. 나머지는 상위법하고 똑같아요. 자, 1호는 2기 차임연체라고 되어 있죠. 상위법은 3기 차임연체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은 여기 없어요. 8호에 있는 거. 상위법은 요 9호 내용이 8호입니다. 9호 내용이 8호. 상위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8개가 규정이 되어 있고 주인법은 9개가 규정이 되어 있으며 다른 게 뭔지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2호, 2기 연체. 그 다음 8호, 임대인이 그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나 이제 내가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호 하고요. 상당한 보상, 서로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제공하고요. 중대한 과실하고요. 3호, 5호, 7호. 주택 그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 정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도 좀 상위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요. 없으면 거절을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은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요. 전체 기간을 제한하고 있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렇게. 반면에 주의법은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했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거절을 못했어. 그럼 갱신되죠? 그럼 일단 첫째, 전인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걸로 봅니다. 다만 기간은 2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차익 및 보증금은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증감입니다. 증액 또는 감액입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입니다. 대원칙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단 기간은 2년, 그리고 차익 및 보증금만은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증감, 그 다음에 사항, 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언제든 또 해지할 수 있고요. 갱신 요구도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이것도 적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항은 아까 1항 8호가 있었죠.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몇 년이죠? 2년이죠. 2년. 그 2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주택을 임대를 했을 때, 매각 아니고요. 임대. 매각 아니고 임대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이렇게 되죠. 그 배상액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되고요. 5항 이렇게 1항 8호 사유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에 제3자의 주택을 임대했을 때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몇 가지 봅니다. 차임증감 정권, 당사자가 약정한 차임과 보증금이 경제사정 명령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를 향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 기수는 1년 내는 못하고요. 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뭐만? 증액. 감액은 아니고요. 증액. 증액만 제한이 있더라. 증액만. 그 다음에 7조의 보증을 월달이 차임, 월세로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이 제한을 넘지 못하죠. 둘 중에 낮은 거. 1호와 2호 중 낮은 비율이죠. 낮은 비율. 지금까지는 2호가 낮습니다. 1호는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연 1한. 10%죠. 2호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죠. 현재 1.25%죠. 이건 뭐 또 바뀌죠. 그래도 올해 바뀔 가능성이 크죠. 현재 일단 1.25% 플러스 연 2% 총 3.25%로 되죠. 위에 거는 10%죠. 어느 게 낮아요? 3.25%가 낮죠. 이걸 초과 못한다. 곱한 금액을. 그 정도. 만약에 10조의 임차인이 7조에 따라 지금 이거 아까 뭐랬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걸 초과해서 지급을 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조. 보증금의 일정의 보고라고 해서요. 보증금이 이렇게 되어 있죠. 1억 5천만 원, 서울시 1억 5천만 원 이하. 수도권, 이거 이렇게 번호가 두 개가 있지. 1억 3천만 원 이하. 광역시 7천만 원 이하. 그 밖에 지역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소액보증금이라고 하죠. 그 보증금에서 일정액까지 5천만 원까지, 4,300만 원까지, 2,300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를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최소 변제권이죠. 다만 이 임차인은 적어도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은 갖추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대항 요건을 갖추라. 그러면
여기까지 시어선 변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기준과 일정에 이렇게 쓰 있습니다. 이것도 뭐 수시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일시사용자 속박계약입니다.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거. 주택의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여기는 주임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못 돌받으면 보증반환 청구 소송한다 그랬죠. 이 소송에 대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0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주체입니다. 국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그러니까 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죠. 사용하여야 한다, 아니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뒤에 단서까지 나와 있어요. 당사자가 다른 서식으로 사용하기로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 조문들이 기본적인 조문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체크한 조문들 좀 자꾸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네요. 주택임대차법법에 적용받는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이런 거 적어요. 네 가지. 일단 법에 있는 거. 물론 시행령에도 또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넣긴 좀 어렵고요. 차임이 보증금의 증감 분쟁, 기간 분쟁, 보증금 주택 반환 분쟁, 수선 분쟁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분쟁에 대해서 그걸 심의하고 깊이 있게 의논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특공사,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부동산감정원이죠. 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죠. 자, 이때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조정 절차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분쟁조정을 신청했어. 그럼 신청서를 접수하겠죠?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다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몇 번 연장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26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조정안을 작성하고요. 지체 없이 각 당사에게 통지하겠죠. 이때 통지받은 당사자가 14일 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구도 안 됩니다.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거지 않고 전화로 했어. 수락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수락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 요것만 좀 숫자 같은 거, 날짜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